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벌써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제가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사람은 절대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주위를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에요. 30대가 될 때까지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고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하고 높은 연봉을 받는 게 더 좋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무조건 아기를 낳아야 하는 건 아니고 제게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너무 컸고요. 그래서 평생 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쓴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셨나 봐요. 부모님은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주위 사람들은 벌써 손주 본다며 얼른 결혼을 하라고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외동딸이라 부모님께서는 저에게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마다 부모님에게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게다가 부모님도 제가 싫은 건 억지로 시키지 않으시니까 딸이 하기 싫다는 건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저희 아빠가 몸이 편찮으시게 되었습니다. 거동도 불편하시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빠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어제만 해도 같이 재밌게 대화했던 아빠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는 죽기 전 마지막 소원으로 제가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손잡고 결혼식장을 걷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사위 얼굴이라도 보고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이번에는 함부로 거절할 수 없더라고요. 사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면 아빠가 너무 많이 슬퍼할 것 같아 저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간은 3개월밖에 없었고 저는 그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랑 동갑이었는데 또래에 비해 말도 성숙하게 자라고 어른스러워서 제가 많이 의지했거든요. 늘 저한테 결혼하자고 매달리긴 했지만 제가 늘 거절하고 있었죠. 지금 남자친구라면 결혼을 해서 좋은 부부가 될 것 같았기에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무 좋아했고 아빠에게 사위를 소개시켜 주었죠. 아빠는 남자친구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고 말을 했고 맘 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던 제가 아빠의 마지막 부탁으로 마음을 돌렸고 급하게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기로 정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고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을 대충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와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행동도 어른스럽고 듬직하더라고요. 항상 저희 커플은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힘든 일을 일찍 겪어서 일찍 철이 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과 딱 한 번 헤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사귄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탈북자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 사람은 저에게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고 제가 알아챘어요. 하루는 우연히 제가 남자친구 휴대폰을 보다가 탈북자들이 있는 카페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한 번도 저한테 말해준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니까 왠지 저를 속인 것 같고 배신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뜸 남자친구에게 화를 불같이 내면서 이게 뭐냐고 했죠. 남자친구는 처음엔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차근차근 저한테 설명해 주었습니다. 숨긴 건 아닌데 물어보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대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탈북을 했던 이야기들을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눈치채나요? 솔직히 그때 헤어질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를 끝까지 붙잡으면서 탈북하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추억을 다시 상기시키기 싫어서 말 못했어 하며 울면서 말하는데 마음이 찡해지고 저도 슬프더라고요. 그때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에 용서를 했습니다.
조금 충격이긴 했지만 어쨌든 한민족이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개월 후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간소하게 준비했고 딱히 비싼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지 않았어요. 저희들 다 욕심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생활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됐고 신혼집도 그렇게 넓지 않은 곳으로 구했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질 엄마가 걱정되었는데 남편은 고맙게도 저희 친정 근처로 신혼집을 구하자고 해주었고 결국 신혼집과 친정집은 걸어서 7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가맹점을 하고 있었는데 카페나 음식점, 그리고 PC방 등 아주 다양한 곳의 사장님이었습니다. 다 아르바이트생이 운영하니까 하루 종일 놀고 먹고 해도 괜찮았죠. 반면에 저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니까 평일은 매일 출근해야 했습니다. 저희의 일상 패턴이 잘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해를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얼마 뒤 또 충격적인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우연히 지갑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민등록증 앞자리가 8이어야 하는데 7로 시작하더라고요.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7로 시작했고 사진도 남편이 맞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7로 시작하다니. 그때 남편은 집에 없었기에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주민등록상 이 사람의 나이는 저와 10살이나 차이 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혹시 탈북을 하고 주민등록증 등록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물어봤습니다. 탈북자인 사실을 들켰을 때와 똑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핑계를 대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사실 내가 나이 많다고 하면 나 안 만나줄까봐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저랑 동갑인 줄 알고 또래보다 성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저보다 10살이나 많으니까 성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제가 어이없어 하는 걸 알고는 내가 미안해. 그래도 우리 사랑은 변하는 거 없어. 라고 하며 울먹거리며 말하더라고요. 우는 얼굴에 어떻게 화를 내나요? 그때 저는 또 바보같이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저를 좋아했으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치는 건가 싶으면서 화해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비밀이 하나씩 계속 드러나니까 저한테 예전보다 더 잘해주었고 저도 그게 싫지 않았어요. 저는 자기 전 불을 끄고 누워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며 최대한 그런 사실은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여보, 혹시 탈북이랑 나이 말고 또 나한테 말 안 한 거 없어? 제가 그렇게 물으니 당연히 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또 숨기는 게 있는지 말을 주저하더라고요. 괜찮으니까 어서 말해. 나 이해할 수 있어. 진짜지? 이해할 수 있지? 사실 말이야. 나 결혼 전에 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길래 대출 받아서 돈 좀 빌려줬어. 그래서 지금 그 대출금 갚는 중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문제까지 저한테 숨길 줄은 몰랐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은행 대출까지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는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했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빌려준 액수가 좀 커서 혼자 갚고 있다고 했고 말하면 혹시 제가 걱정할까봐 선뜻 말을 하지 못했대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남편은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여보, 걱정하지 마. 3개월이면 다 갚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고 이 사람이 워낙 착해서 이곳저곳에 정을 많이 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자기 위안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바보 같았네요. 아무튼 남편의 비밀은 여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알게 되면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단지 남편이 저에게 돈을 갚는다고 한 날부터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돈을 못 모으니 자기가 하겠다나 어쩐다나 하면서요. 다시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또 하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 항상 뭐든지 괜찮아지려고 할 때쯤 무슨 일이 생기는 건지. 근데 이번에는 남편의 비밀이 좀 심각했습니다. 항상 일을 하고 오면 남편이 어디서 씻고 오는지 비누 냄새가 폴폴 났거든요. 늘 집에서 씻고 자고 하는 사람이 퇴근을 하고 오면 피곤한지 씻지도 않고 바로 잠에 들었고 저와 이야기하는 시간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하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새벽 일찍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도 수상하기도 했고 퇴근하고 오면 비누 냄새가 대놓고 나는 것도 이상하기도 했죠. 저는 이 사람과 이혼까지 생각하고 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몰래 뒤따라가서 어디 가는지 확인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공사장이었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이제 건물까지 세웠나 싶어서 노동자들한테 간식도 사주고 총괄도 하는 그런 일을 하러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처에서 간식거리 좀 사서 내조 좀 할까 싶었죠. 그래서 간식을 사서 공장을 들어갔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샅샅이 뒤졌는데 멀리서 김수종 씨,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며 제 남편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서 보니 남편은 그곳을 총괄하는 사람인 것 같은 분에게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건물을 짓고 있었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혼이 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양손에 쥐고 있던 간식거리들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저를 바라보았죠. 물론 제 남편도요. 정말 그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건 기본이었고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사기 결혼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내려와서 제 손목을 애절하게 붙잡으며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어? 라고 했고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는 누구랑 결혼한 걸까요? 무슨 양파도 아니고 까도 계속 나오는 그의 비밀을 보니까 숨긴 얘기가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 많은 가맹점을 하고 있던 사장도 아니었고 그냥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이었습니다.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에게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지면서 그놈의 실체가 보이더라고요. 탈북자에다가 나이에다 빚까지, 그리고 하다못해 직업까지 속이다니.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그 사람과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었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말리면서 다 설명하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이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매일같이 씻고 온 이유도 공사장에서 흘리는 땀 냄새와 흙 냄새 때문이었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살던 집은 원래 제 집이었기 때문에 남편만 짐을 싸고 나갔죠. 이혼 후 몇 달 정도는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초반에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는데 귀찮아서 다 차단했어요. 그렇게 엄마와 단둘이서 살고 있는데 저는 남편의 기억이 점점 잊혀질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그 사람과의 추억을 잊어가고 있었죠. 그때쯤 집에 누군가 찾아왔고 현관문을 열어보니 경찰이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하고 한껏 움츠린 채로 문을 열어보니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혹시 김수종 씨 전 와이프 되십니까? 잠깐 조사 좀 할 게 있어서 그런데 같이 경찰서로 좀 가주시죠.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거의 1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그 사람과의 인연이 뭐가 있나 싶어서 경찰서로 일단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내내 혹시 이 사람이 내 이름을 대고 사기를 치고 다닌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보고 혹시 내 이름을 대고 돈을 빌린 건가 라는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한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제 멱살을 잡으면서 당신 누구야? 김수종이랑 무슨 사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생판 처음 보는 여자가 대뜸 제 멱살을 잡고 그러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화나더라고요. 저 그 사람 전 와이프인데요? 그쪽은 누구신데 제 멱살을 잡으세요? 경찰은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저에게 이분은 김수종 씨 아내분 되십니다. 라고 하더군요. 경찰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김수종이 북한에서 결혼한 아내였던 것이죠.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여자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수종과 그 여자는 함께 탈북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맞지 않아서 김수종 혼자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으면서 저를 만나 새롭게 결혼을 했던 거였다고 하더군요. 그냥 김수종 그놈이 완전 쓰레기인 거죠. 북한에 와이프가 있으면서 남한에서는 저와 결혼하고 말이나 됩니까? 경찰도 이런 경우는 자기들도 처음 본다면서 당황해했어요. 이건 중혼이라면서 이런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능하냐고 화를 내니 경찰들은 북한과 남한이라서 엄연히 다른 결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나요? 제가 결혼했던 사람이 아내가 있는 남자라니.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몇 시간 동안 경찰서에 혼자 앉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경찰에게 잡힌 김수종을 만났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을 차고 있었고 몇 달 동안 뭘 하고 다녔는지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북한 와이프를 보고 엄청 놀라워했습니다. 그 여자는 탈북하고 김수종을 찾아서 연락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김수종은 자신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와이프가 생긴 걸 보고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 여자는 제가 애초부터 와이프 있는 사람과 결혼한 불륜녀로 오해해서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엔 제 사정을 들으시고 허리 굽혀 사과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수종이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사기라 경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했고 저와 그 북한 여자는 김수종이 최대한 감옥에 오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경찰도 사기 범위가 너무 커서 그럴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조사라는 과정에서 하나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서 3개월 안에 갚는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일한 돈으로 돈을 갚아왔던 게 아니었고 제가 일한 돈으로 갚아왔던 거였어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막노동하는 사람이 그 큰 빚을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의심을 해야 했었는데 결국 제 전남편은 감옥으로 갔고 그 여자와는 다시 만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저는 이제 연애도 못하겠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나겠어요. 다정한 얼굴 하고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건지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만날 때 다들 조심하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정말 대단한 일을 겪었었어요. 다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게 분명해서 저도 한번 제 사연을 올려봅니다.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고 지금은 깔끔하게 거의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피가 거꾸로 솟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하지만 아마 제가 그렇게 복수를 하고 그들에게 참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지 못하겠죠. 저의 이야기를 하려면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업무에 찌들어서 여유 따위는 즐길 겨를이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을 한 다음 거의 기절하는 것처럼 잠에 들었죠. 그때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혼자 사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신입사원이라 회사에 적응하랴 상사들 눈치 보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또래들보다 조금 늦게 취업해서 20대 중후반이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취직을 위해 경력을 쌓고 공부만 하느라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30대가 다 되어가는데 모태솔로라고 하면 주위에서 많이 놀라세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모태솔로였습니다. 학생 때는 취직만 하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에게 대시하는 남자들을 끊어낼 때마다 마음속으로 취업해서도 연애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장녀라서 더욱 부담이 많이 되었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취업에 성공하고 첫 월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좌절감에 빠졌죠. 친구들이 불러도 나가지 않고 피나는 노력 끝에 저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저는 신입사원이 되었죠. 처음에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제 업무 외의 일이 주어졌을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선배들께서 제가 일을 잘하니까 자신들의 일을 떠맡기기도 하고 제가 받아야 할 성과를 선배님들이 받을 때도 많았죠. 그런데 제가 원래 성격이 좀 한성깔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질 못하고 할 말은 다 해야 하는 성격이에요. 딱 봐도 예의 없고 개념 없이 구는 사람들에게 꼭 복수를 하고 되갚아줘야 하는 성격이죠. 그런데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선배들께서 저에게 하나둘씩 자신들의 업무를 맡기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곳은 사회생활이고 제가 막내니까 처음에는 다 했습니다.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의 양은 더 늘어나더라고요. 저한테 자연스럽게 자신의 업무를 넘기는데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초반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셨는데 이제 아예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선배님께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저에게 자신의 업무를 넘겨주면서 이번에도 부탁해 라고 하길래 결국 터졌습니다. 선배 일은 선배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선배는 워낙 저희 부서에서 텃세 부리는 걸로 유명한 선배였습니다. 다들 거기를 두고 그 선배와 친해지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가득했죠. 그런데 제가 부장님도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업무 시간에 해버리니까 선배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저희 부서는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기에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부장님까지 말이죠. 선배는 당황하면서 아니 무슨 소리야. 누가 들으면 내 업무 다 자기한테 넘기는 줄 알겠어. 라고 하며 웃어 넘기셨지만 저는 맞잖아요. 저한테 다 넘기시잖아요. 라고 했어요. 결국 그 선배는 부장님께 된통 혼이 났고 저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셨습니다. 그 뒤로 선배와 조금 거리를 두고 멀어졌어요. 다들 제가 예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람 하나 일 봐준다고 제가 매일같이 야근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고맙다는 말도 없이 몇 달간 그게 지속됐는데 저도 제 성격상 많이 참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다들 저에게 자신의 업무를 부탁하지 않았고 저도 저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됐었죠. 저는 이 정도로 할 말은 꼭 다 해야 하고 꼭 되갚아줘야 하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그동안 저는 대리가 되었고 다음 승진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애도 못 해보고 공부와 일만 하니까 남자 보는 눈은 전혀 없었나 봐요.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는데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제가 장녀라 항상 누구를 챙기는 거에만 익숙했었는데 그 사람은 저를 처음으로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제가 챙김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기분이 되게 낯설고 설레이더라고요. 딱히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고 멋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보는 눈이 없었던 건지 그 사람이 순간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조금만 잘해주니까 제가 홀라당 그 사람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 온 트레이너라고 했고 우연히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 남자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사람을 좋아해 본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헬스장을 자주 갔고 그 트레이너와 자주 대화도 나누고 연락도 하며 친해졌어요. 그리고 그 트레이너에게 운동도 배웠습니다.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같이 만나서 데이트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국 연애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조금 나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연하남의 매력에 푹 빠졌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퍼주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돈을 쓸 곳이 없었고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주면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주 뭘 많이 사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께서 저희의 연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가 다 되어가고 결혼정년기가 되니까 대충 만나고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장녀니까 얼른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을 못할 이유도 없더라고요. 제 삶의 비타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결혼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떠밀기도 하고 제가 이 남자가 좋았기에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와 결혼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 다행히도 제 남자친구는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은 짧지만 결혼해서도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쉽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저는 결혼식은 별로 올리고 싶지 않아서 혼인신고만 하고 바로 부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분가를 해서 단둘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시댁살이를 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둘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서로 확신을 하고 있었기에 물어보지도 않았던 거죠. 저는 시댁살이가 싫다고 둘이서 살고 싶다고 했지만 남편은 당장 집을 구할 자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상의 끝에 시댁살이를 하고 돈이 얼추 모이면 분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와 시누이가 좋은 분들처럼 보였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저를 나쁘게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한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딱 하나 안 좋은 취미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남편의 취미 생활을 이해해주고 막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헬스 트레이너들과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같은 헬스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분들과 말이죠. 소위 개모임 같은 거였습니다. 남녀 혼성으로 갔는데 솔직히 제가 많이 걱정이 될 만하지 않나요? 다들 몸매 좋고 예쁜 여자들 뿐인데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 1박 2일은 기본이었고 어떤 날은 3박 4일도 갔다 옵니다. 한번 여행을 가면 술도 조금 먹어서 연락도 잘 안 돼요. 저는 그동안 휴대폰만 붙잡고 걱정하면서 남편 연락만 기다립니다.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 알면서도 무조건 가야 한대요. 안 가면 자기가 헬스장에서 왕따 당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찡찡대니까 또 보내주긴 하는데 별로 달갑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남편 좀 그만 잡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드세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와 여동생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죄인이 돼요. 3대1로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항상 결국은 제가 여행을 보내줘요.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여행을 가니까 그동안 집안에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거의 식모처럼 대하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저에게 일을 시키는 건 물론이고 밥도 차리고 청소도 하고 쉴 틈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저보고 백화점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얼른 준비하고 나오라길래 드디어 저에게도 보상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운전을 했고 가는 내내 뭘 사주시려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결혼하고 정말 오랜만에 명품관에 들어가니까 살맛이 나더라고요. 다들 제가 거기서 물건도 많이 사고 하니까 몇몇 사람들은 인사도 하더군요. 왠지 모르게 기도 살고 약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 가게로 들어가시더니 물건을 고르시더라고요. 시누이와 같이 하하호호 하면서 저를 소외시켜놓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각자 한 개씩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야 뭐하니? 계산! 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하며 가까이 다가갔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한숨을 푹 쉬면서 계산하라고 계산!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고 저에게 당당히 그런 요구를 하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니까 신우이가 답답했는지 제 지갑을 빼앗아서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꺼내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잘 쓸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사지 못했고 강제적으로 신우이와 시어머니에게 명품백 2개를 사드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몸으로 힘들게 하는 건 그래도 대충 이해는 됐는데 어떻게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나요? 뒷좌석에서 둘이 앉아 가방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달에는 뭘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었죠.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버니까 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도 없이 백화점으로 가서 지갑을 빼앗아 카드로 결제를 마음대로 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요? 그때부터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고 딱 이번만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저를 이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아예 지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는 대학교를 자퇴하고 미용을 배우고 싶다며 자기 학원을 등록해달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여행을 가고 싶다고 여행 경비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에게 꼭 갚겠다며 이번 한 번만 빌려달라고 했죠. 그래도 저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으니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인간들인가요? 당연히 갚지 않았고 저에게 돈도 갚지 않으면서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자기들이 할 건 다 하고 살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했어요. 당연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잘못했으니까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한 번쯤 져주라며 큰일 만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용돈을 조금 더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시누이랑 시어머니한테 그만하라고 말리지도 못할 망정 자기까지 돈을 달라고 하다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분가를 하자고 수십 번은 말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싹 다 거절했어요. 결혼 전과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돈 벌어서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은 엄마 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조금만 더 있다 나가자고 말을 돌렸고 저는 이제 그곳에서 살기 싫어졌습니다. 제 성격상 정말 많이 참았다고 생각했고 그 3명한테 제 월급이 사용되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그 집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남편의 휴대폰을 보기로 했죠. 뭐라도 나올까 싶어서 남편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순순히 주던 남편이 그날따라 목숨 걸고 자기 휴대폰을 지키더라고요. 그때 무언가 촉이 왔고 저는 그 휴대폰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못 믿냐면서 이렇게 구속받고는 못 산다고 화를 내길래 더 의심이 되더라고요.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가 휴대폰이 떨어졌고 결국 액정이 부서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서진 핸드폰을 보고 멍 때렸고 남편은 순간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헬스 트레이너니까 몸이 저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처음으로 저한테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놀라서 동공이 흔들리니 남편은 에잇 하며 휴대폰을 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남편에게 맞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두고 나간 휴대폰을 들고 바로 수리센터로 갔어요. 아마 남편은 휴대폰이 부서졌으니 메모리를 복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발전돼서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몰래 휴대폰 메모리를 복구했고 바로 카톡 내용을 보았죠. 그런데 거기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모르는 여자 2명과 카톡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대화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쟤 저러다가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라고 하며 막말을 했거든요. 남편은 거기다 대고 아이 낳기 싫다고 찡찡대고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었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저를 집안에 묶어두려고 임신시키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모르는 여자 2명과의 카톡을 봤는데 망가진 메모리를 복구하는 거라 내용을 정확히 읽진 못했지만 딱 봐도 남편과 사귀는 여자 같았어요. 남편은 2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헬스장에서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여자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다들 똑같이 제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했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상간녀 소송을 할 건데 둘이서 카톡을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주면 소송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송이라는 말에 다들 남편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내주었고 읽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옛날에 저한테 했던 수법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남편을 소송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후련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없었고 나갔다 온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자마자 어디 갔다 와? 배고파 죽을 뻔했단 말이야. 얼른 밥 차려! 라고 해서 저는 군말하지 않고 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더라고요. 저는 밥 다 차렸다고 한 뒤 식탁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부르고 그들의 국그릇에 제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바로 앞에서 말이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면서 당장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요? 저 맨날 이렇게 국 드렸는데? 그동안 맛 없으셨어요? 이 말을 웃으면서 내뱉으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헛구역질을 하며 저한테 쌍욕을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화를 불같이 냈고 저도 똑같이 시어머니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그리고 시누이도 합세해서 셋이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쌓인 울분이 한 번에 다 터졌고 절대 지지 않았죠. 그때 하필 남편이 들어왔고 저희의 상황을 보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희는 경찰이 올 때까지 서로 잡은 머리카락을 놓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의해서 제지되었죠. 저는 머리숱이 많아서 괜찮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머리가 한 움큼 빠져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경찰서로 가서 조사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소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지금까지 빌려간 돈들도 다 받으려고 손해배상도 청구했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어떻게 자기들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저보고 독하다고 끝까지 욕을 했지만 제가 독한 거 저도 아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이혼소송을 걸었어요. 두 명의 불륜녀와 나누었던 대화를 증거로 삼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다행히도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한테 사과를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지만 저는 모조리 무시했습니다.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들한테 최대한 많은 돈을 청구했고 저는 속 시원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저한테 집중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제 인생은 모조리 망가졌었습니다. 한 사람한테 홀라당 넘어가 버려서 제 무덤을 제가 팠었네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결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연애만 주구장창하려고요. 여러분도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꼭 행복하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